자, 이제 근대 태동기 사회로 넘어갈까요? 625페이지 사회구조의 변화. 일단 거기 박스의 삼각형을 한번 보시면, 자, 16세기 반상제에서는 정삼각형이죠. 아래에 내려갈수록 더 넓어지는, 그래서 양반의 숫자가 조금이고 그 다음에 아래 천민으로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는. 자, 그런데 18세기 말로 넘어가면 거기 보시면 역삼각형의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위로 갈수록 많아지고 아래에는 조금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일단 결론은 신분제가 동요하게 돼서 조선 후기에는 양반의 숫자가 증가하게 된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신분제가 동요하게 되죠. 신분제의 동요. 자, 그리고 결론은 양반은 증가. 상민과 노비는 감소.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게 조선 후기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화. 자, 625페이지 보시면은 새로운 계층이 출현하게 된다. 조선 후기는 그전에는 없었던 계층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우리 앞에서 봤던 분홍, 그다음 뭐 임노동자, 그다음에 독립수공업자, 이런 표현들은 그전에는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계층들이 등장하고 신분제가 동요하는 게 조선 후기의 모습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한 장 넘기시면 결론이 나와 있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각 신분별로 어떤 모습들이 달라졌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신분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등장한 게 양반. 자, 양반 같은 경우는 양반층의 분화가 나타나요. 우리 앞에서는 뭐라고 배웠었냐면 양반층의 자기도태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뭐냐면 양반층 내부에서도 자기들끼리 분열이 나타났다라는 게 양반층의 자기도태고, 그러면 양반층의 분화가 나타나서 계속 권력을 가진 양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권반 또는 벌열 양반이라고 그래요. 권반 또는 벌열 이렇게 표현하죠. 권반 또는 벌열. 자, 그러면 양반 중에서도 권력을 가진 양반이 권반이면 몰락한 양반들이 등장하겠죠. 자, 그래서 몰락 양반. 자, 이런 몰락 양반이 향반, 잔반. 자, 몰락 양반을 우리가 향반, 잔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향반은 뭐고 잔반은 뭐냐? 향반은 그래도 내가 몰락은 하긴 했지만 또는 벼슬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우리 지방으로 내려가죠. 내 고향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나는 우리 고향에서 행세는 할 수 있다. 그래도 사람들이 좀 나는 알아줘. 이런 사람들은 향반이고, 자, 나는 아예 몰락해서 내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 내가 몸으로 일을 해야 한다. 뭔가 이렇게 일을 해야만 내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완전 몰락 양반이죠. 이런 사람들은 잔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몰락 양반이긴 한데 그래도 행세 정도는 할 수 있어? 양반. 아예 몰락했어? 잔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양반은 이렇게. 자, 그리고 양반들이 늘어나게 되죠. 다른 계층에서 양반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양반들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양반이 어느 정도로 많이 늘어났냐면, 왜 우리 앞에 625페이지에 어느 지역에 호적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조선 후기에 1729년도 조선 후기잖아요. 오른쪽 조그만 표에 보시면 625페이지에 거기 표에 나와 있죠. 아주 단적인 예예요, 이게. 근데 거기 보시면 울산 지역, 울산 어느 지역의 후적이에요? 여기에 1729년도 조선 후기긴 하죠. 자, 18세기 정도 된 거죠. 18세기 한 초반쯤 되죠. 자, 그러면 요 시기 한 영조 때쯤 되는데 요 시기를 봤더니 양반의 숫자가 약 26%예요. 그래도 30%가 안 되죠. 그나마. 자, 그런데 1867년이면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흥선대원군 때 고종 때쯤 되겠죠. 1867년이면 자, 고종 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양반의 비율이 얼마나? 65% 정도 되죠. 그러니까 자, 불과 한 얼마 만에 늘어난 거예요? 불과 한 100년 좀 더 지났죠. 그 사이에 양반의 숫자가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거의 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3배, 2배에서 3배 조금 못되게 늘어났죠. 자, 이렇게 양반의 숫자가 늘어났네. 그래서 이 당시에 조선 후기에 전체 양반의 숫자를 인구 중에서
퍼센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약 65% 정도가 실제로 다른 지역도 거의 다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초기, 조선 전기까지는 10%가 안 됐었어요, 양반이. 전체 100명 중 10명도 안 되는 숫자의 양반이 나중에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몇백 년 만에 거의 한 몇 배 늘어서 한 6배, 5배 정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죠. 이 정도로 늘어났으니까 5배, 6배 늘어났으니까 엄청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는 양반의 숫자가 이 정도로 많이 늘어났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조선 후기의 양반층의 분화. 자, 626페이지로 다시 넘어오시면 벌렬 양반, 향반, 잔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공명첩이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사진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양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막 2배, 3배, 막 6배 이렇게 늘어났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늘어나게 됐지? 자, 양반이 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양반이 될 수 있는 합법적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오는 공명첩이에요. 자,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국가의 재정이 어려워지게 되자 국가에서는 양반 신분을 팔기 시작했죠. 돈을 가져와. 그러면은 너에게 벼슬을 줄게. 이게 납속책이고 이 납속 중에서 아예 이름이 비어있는 임명장을 만든 거예요. 그런 임명장, 양반으로 어떤 벼슬을 주는 임명장을 공명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공명첩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공명첩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런 걸 통해서 양반이 합법적으로 되는 방법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양반이 합법적으로 되는 방법이 뭐 납속이나 공명첩 같은 게 있으면 불법적으로 양반이 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신분 상승하는 방법. 불법적인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가장 간단하게 내가 지금 분홍이야. 돈이 되게 많아. 근데 이렇게 아까 뭐 잔반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면은 이 잔반의 족보를 사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족보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족보 매입이 사실 제일 간단한 방법이고 아니면은 족보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과거 합격을 하게 되면 내가 만약에 대과를 합격하게 된다. 그러면 나한테 임명장 주잖아요. 합격증을 뭐라고 해요? 홍패. 그래서 홍패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족보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족보를 위조하거나 홍패를 위조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양반 신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신분 상승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양반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중간 계층으로 한번 볼까요? 자, 양반은 그렇고 중인으로 갑시다. 자, 중인들은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지. 자, 양반이 신분 상승하고 있어. 그럼 중인은 어떻게 될까요? 중인도 당연히 신분 상승하고 있어서 중인도 조금씩 이제 양반으로 성장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똑같아요. 임진왜란 때부터.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부터 우리 좀 전에 봤던 공명첩이나 납속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신분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아예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자, 중인은 또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면 하나는 원래 그냥 중인, 기술관 중인, 그리고 두 번째는 서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굳이 분류를 하자면 중인과 서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중인들은 청요직 진출을 요구하면서 소청운동이나 통청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죠. 자, 소청운동이나 통청운동이 그런 거예요. 청요직 진출을 요구하는 거죠. 청요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자리들, 벼슬 중에서도 하급관리 말고 중요한 벼슬들을 말하죠. 예를 들면 2조 전랑일 수도 있고 3사일 수도 있고 이런 벼슬들을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양반 되고 하는 것보다 내가 좋은 자리, 그 요직에 오를 수 있도록 해달라. 중인들도 오를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걸 우리가 소청운동이나 통청운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청요직 진출을 요구하는. 자, 그 다음에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서울들도 자, 우리도 청요직 진출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소청운동과 통청운동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제 결론부터 한번 얘기해 보면 자, 중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인들은 청요직 진출이 불가하게 되죠. 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이 되기 시작해요.
자, 똑똑한 서얼들을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된 서얼들. 자,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예 이름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누구냐면 유득공, 박재가, 그 다음에 이덕무, 서이수. 자, 이 사람들은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이 됐죠. 이 규장각 검서관이라고 하는 게 사실 청요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조 때는 이제 어느 정도 허용이 된 거고요. 자, 그러다가 철종 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규장각 검서관뿐만 아니라 이렇게 청요직으로 진출하는 게 허용이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신의 허통이라고 그래요. 신의 허통으로 허용이 되죠. 자,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성공, 즉 청요직 진출이 이 사람들은 성공, 이 사람들은 실패. 결국에는 중인은 실패, 그 다음에 서얼은 성공. 그래서 이게 바로 중인들의 변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여러분은 뭘 기억하면 되냐? 이걸 기억하면 되죠.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된 이 사람들 이름을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철종 때 허용. 자, 그래서 서얼은 성공했구나, 중인은 실패했구나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중인 같은 경우는 실패를 하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문직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의사, 법관, 여기 다 사실 중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연예인을 하기가 천민에 해당하는구나. 그래서 전문직이다. 법관이라든가 의사라든가 뭐 이런 전문직들이죠. 자, 이 사람들은 전문직으로 나름대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이 사람들 중에서 요 전문직 중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거나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역관이에요. 역관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하면 이제 동시통역사쯤 되겠죠. 통역관을 말하는 건데, 역관은 부를 축적할 수도 있어요. 돈을 벌 수도 있다. 자, 역관은 부를 축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역관 같은 경우는 자, 서양의 문물을 수용하는, 말하자면 서양 문화를 전달해주는 역할도 하죠. 그래서 자, 문물을 수용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역관들은 어떻게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냐? 이것만 좀 간단히 설명하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통역관이에요. 그러면 제가 청나라 사신을 따라서 이제 출장을 가겠죠. 청나라로 사신단을 따라서. 그러면 나라에서 나한테 뭘 줘야 돼요? 출장비가 나와야 되겠죠. 여행비가 나와야 내가 그 사신단을 따라서 가다 보면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하니까 그게 이제 다 공무에 들어가는 거니까 나라에서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나라에서 돈이 없잖아. 그래서 역관들한테까지 돈을 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냐면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무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팔포무역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이 팔포라고 하는 게 양이거든요. 단위. 그러니까 내가 왜 중국과 무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무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뭐 분야가 뭐냐면 홍삼이에요. 홍삼. 인삼. 그래서 그 인삼을 팔포, 이게 단위예요. 그만큼 가지고 가서 내가 이 시장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게시 후시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그런데 이제 그 국경 지역에 가서 내가 후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무역권을 준 거예요. 그게 팔포 무역권이에요. 그래서 내가 홍삼을 팔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그거를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좀 이제가 밝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역관 중에서도.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홍삼을 가지고 가서 그거를 팔아서 다시 청나라에서 뭐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다시 또 한국에서 팔고 조선에서 팔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밝은 사람들은 굉장히 돈을 벌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된 거죠. 그리고 그걸 허용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역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부자로 발돋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역관 같은 경우는 내가 비록 청요직 진출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내가 전문직이고, 역관들은 돈을 벌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문물을 서양 문물을 수용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중인들 중에서 역관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 627페이지 보시면은 중간계층의 신분상승 운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중간계층의 신분상승 운동은 역시 임난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소청운동, 통청운동.
자, 그래서 영정조 때 어느 정도 신분 상승을 시도했었고 결국에는 3번 서를 규장과 검사관에 등용하기 시작한 게 바로 정조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신의 허통, 서얼 허통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서얼이 청요직 진출하는데 허용. 그래서 신해 절목, 절목이라는 건 이제 어떤 지금으로 하면은 조례 같은 그런 법을 말하는 거니까 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청요직 진출이 허용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서얼들은 완전한 통청이 실현되었다. 물론 허용은 했지만 그럼 얼마나 많이 등용했냐? 그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실제 등용한 건 많지 않지만 일단 규제가 없어졌다는 거.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만 기억하면 되겠죠. 서얼은 성공. 어쨌든 서얼은 청요직 진출의 성공. 자, 하지만 가로 2번 기술직 신분 상승, 기술직 중인의 신분 상승 똑같아요. 똑같이 통청운동, 소청운동을 벌였으나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했네. 자, 그 다음에 역관의 활약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역관의 활약 중에 중간에 시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시사. 시사는 지금으로 하면 시동호회, 시동아리 이런 거 시사.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전에는 양반들만 이렇게 시 모임 만들어서 양반들은 시를 읽고 이거를 책으로 만들고 양반들 중심의 문화가 발전했었다면 조선 후기에는 이런 중인들의 역량도 커지게 되면서 중인들도 양반들처럼 시 모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시를 읊고 이거를 가지고 책을 편찬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벌였는데 그 시 모임을 뭐라고 하냐? 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 후기에 시사 나오면 중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시면 노비의 해방으로 갑시다. 자, 노비의 해방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우리는 요거부터 갑시다. 농민. 신분대로 우리는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앞에서 다 살펴본 거긴 하지만 신분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농민층은 어떻게 되냐? 농민층의 분화가 나타나요? 자, 농민층의 분화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뭐냐? 광작의 성행이죠. 광작이 성행하면서 농민층이 분화하게 되고, 자, 그러면 농민층은 뭐와 뭐로 나눠져요? 농민층 중에서 이런 농업기술을 빨리빨리 받아들인 농민들은 부자로 성장하겠죠? 그 사람들을 분홍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좀 받아들이기 늦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제 몰락 농민이 되는 거고 임노동자가 되는 거고, 임노동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돼요. 품팔이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농, 농촌을 떠나야 돼.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로 어디로 이동하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 그래서 상업이 좀 발달하거나 발전하기 시작하는 지역으로 이동해야겠죠. 광산이나 포구나 도시나 이런 데 그래도 일자리가 좀 많아. 그래서 이런 데로 이동하겠죠. 이게 바로 농민층의 분화. 그리고 농민층의 분화가 나타나게 된 건 광작이 성행하면서부터이다. 그래서 농민층의 분화 우리 앞에서 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노비로 갑시다. 천민. 자, 노비 같은 경우도 신분 상승을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노비는 점점 줄어드는데 조선 후기에 노비의 숫자가 얼마나 줄어드냐면 0.5% 정도 돼요. 완전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노비라고 하는 신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뭐 1% 정도밖에 안 돼. 1%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비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그러면은 노비가 신분 상승을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노비가 신분 상승. 자, 노비 같은 경우도 똑같이 신분을 뭐 사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물론 노비가 바로 양반이 되는 건 어렵지만 노비가 이제 양인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노비 중에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은 군공을 세우는 방법도 있어요. 군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전쟁에서 공을 세웠다. 그래서 군공을 세우게 되면 신분을 올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공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우리 뭐 분홍처럼 이렇게 돈을 벌어서 양인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도저히 안 되겠어. 나는 신분 상승하고 싶은데 도저히 안 돼. 돈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도망을 가는 거지. 멀리 도망을 가서 사는 거예요. 내가 딴 데로 도망갔는데 설마 나 원래 노비야 이렇게 하고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양인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도망을 가거나, 그래서 군공을 세우거나 아니면 아까 납속이나 공명첩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망을 가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비의 숫자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노비가 줄어들고 양인이 되는데, 자, 이제 국가 입장에서도 이 노비들을 양인으로 만들어야만 하죠. 왜냐하면 세금을 낼 사람이 줄어들죠. 즉
세금을 낼 사람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도 양반이 늘어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세금 내지 않기 때문에 양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양반이 지금 현재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양반이 늘어나는 건 국가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현상은 아니죠. 국가 입장에서는 누가 늘어나야 되냐면 양인이 늘어나야 되는데 양반이 된 사람을 양인으로 끌어내리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아래에서 노비 계층이 양인이 될 수 있게, 더 많이 될 수 있게 자꾸 이제 뭔가 보조를 해주고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노비가 양인이 되게, 왜냐하면 양인은 세금을 내는 계층이기 때문에 양인은 늘어나는 게 더 좋아요. 나라 입장에서도 국가 입장에서도. 자, 그래서 노비가 양인이 되게 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 예를 들면은 양인 증가책 중에 첫 번째는 노비 종모법이 있었어요. 자, 노비 종모법. 노비는 종모, 엄마 쪽을 따라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통은 예전에는 내가 노비가 된다. 노비로 이제 강등이 되거나 아니면 노비가 늘어나거나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보통은 일천즉천. 노비 같은 경우는 보통 부모 중에 한쪽이 천민이면 무조건 천민. 자, 그런데 노비 종모법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비 남자랑 양인 여자랑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자, 노비 남자랑 양인 여자랑 결혼을 시켜서 여기서 만약에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기는 노비 종모법에 따라서 엄마 쪽 신분을 따라가는 거니까 얘는 신분상 뭐가 되냐? 양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인을 더 늘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노비 종모법. 노비 종모법은 영조 때 법제화돼요. 그 전부터 조금씩 실시하다가 영조 때 딱 법으로 박힌 거죠. 법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게 바로 노비 종모법이고, 자, 그다음에 노비 추세를 금지하기도 해요. 노비 추세를 금지하기도 한다. 자, 만약에 노비가 멀리 도망을 가면 보통은 양반 집에서 그 노비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잡으러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노비를 어떻게든 잡아오는 거야. 그게 추노. 여러분 예전에 드라마도 하고 알죠? 추노. 자, 그래서 추노라고 하는 게 있어서 노비를 잡으러 가는 거지. 그런데 노비 추세를 잡으러 가는 거를 금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노비가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서 살면 그 사람은 노비로 살겠어요? 양인으로 살까요? 양인으로 살게요. 내버려 둬. 그니까 걔는 어디 가서 세금이라도 내고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버려 둬. 이게 바로 노비 추세 금지예요. 그래서 정조 때는 노비 추세를 금지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근데 그래도 노비가 양인이 되기도 어렵다. 양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겠네. 그냥 나라에서 노비를 다 풀어줘서 양인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공노비를 해방하기도 하죠. 자, 결국에는 공노비를 아예 싹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6만 6천여 명의 공노비를 풀어줘서 양인으로 만들어버린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공노비 해방. 이게 언제냐? 순조 때. 그래서 순조 때는 아예 국가에서 노비를 이렇게 풀어줘 버리기도 하더라. 자, 그러니까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조세 계층, 수세 계층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실시하다가 결국에는 공노비를 이렇게 해방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공노비 중에 일부가 해방이 된 거고, 그러면 노비제도가 완전히 없어진 건 언제일까요? 자, 제가 이렇게 써볼까요? 공사 노비제가 폐지되었다. 자, 완전히 노비를 세습하는 제도가 사라진 건, 노비 자체가 사라진 건 언제냐? 요거는 1차 가보개혁대죠. 1차 가보개혁대 1894년에 이렇게 노비, 공사 노비제도는 폐지되죠. 이 중간에 1886년쯤에 노비가 세습되는 거는 폐지를 시켜요. 쉽게 말하면 내가 노비야. 내가 이제 부모인데 노비야.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 걔는 노비가 되지 않게 이 노비 세습제를 중간에 폐지하긴 하지만 노비제도 자체가 폐지된 거는 이때 돼서야 노비제도 자체가 폐지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노비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 629페이지 보시면은 노비 종모법 실시, 영조 때 법제화됐다 그랬고, 자, 그 다음에 노비의 도망 확산, 도망가는 노비들도 있고, 그래서 노비를 잡으러 가기도 하고, 자, 뭐 신공을 줄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실시했지만 결국에는 양의를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아예 공노비를 해방시켜버리기도 하더라. 자, 여러분은 이 공노비 해방이 어느 왕 때인지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순조 때.
자, 그래서 공노비 해방, 순조 때 중앙관서의 노비 6만 6천여 명을 해방시키기도 했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 보시면은 조선 후기 노비 정책이 쭉 나와 있죠. 나머지 거기 보시면 노비 세습제 폐지, 중간에 노비가 세습되는 거를 폐지. 그러니까 노비가 자식을 낳아도 양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실시하기도 했다가 결국에는 1차 가보개혁 때 아예 공사 노비 제도가 폐지되죠. 그래서 노비와 관련된 정책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가족제도의 변화와 혼인정책 나와 있죠. 가족제도의 변화와 혼인정책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가족제도의 변화랑 혼인정책은 우리가 조선 전기와 후기를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보는 게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쉽죠. 자, 봅시다. 아이고. 자, 봅시다. 조선 초기부터 원래는 사실 고려 시대부터 조선 중기까지가 거의 제도가 비슷하죠. 그래서 고려 시대부터 조선 중기까지, 그리고 조선 후기, 여기서 조선 후기라고 하는 건 17세기 이후를 얘기해요. 그래서 고려에서부터 조선 중기까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또 달라지고 이런 모습들 몇 가지만 한번 간단하게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것만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상속제도로 먼저 한번 가봅시다. 자, 조선 고려에서부터 조선 중기까지는 자, 똑같이 재산을 모두 자식들한테 골고루 나눠줘요. 자녀 균분 상속이죠. 자녀 균분 상속. 자녀 균분 상속. 자, 자식들한테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고 만약에 부모를 모시거나 하는 자식들한테는 한 5분의 1 정도로 조금 더 얹어주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자녀 균분 상속으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자녀들한테 똑같이 재산을 나눠주고 이렇게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기 때문에 제사를 돌아가면서 지내는 거예요. 재산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제사를 지내는 건데 이 자녀들한테 똑같이 아들, 딸 구별 없이 똑같이 나눠주기 때문에 제사도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윤행이라고 그래요. 윤행, 교대로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윤회, 봉사. 윤회, 돌아가면서, 봉사, 제사를 모심. 이런 뜻이에요. 윤회, 봉사, 윤행이 이루어지죠. 자, 그런데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 자, 자녀 균분 상속이 아니고요. 모든 재산을 누구한테 몰아줘요? 장자상속. 그렇죠. 장자상속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장자상속이라고 하는 건 큰아들한테만 모두 다 몰아주는 거예요. 자, 큰아들한테 모두 몰아줬으니까 제사를 누가 지내면 될까요? 장자가. 그래서 장자봉사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큰아들이 제사를 전부 다 모시게 되죠. 장자봉사. 자, 그럼 만약에 아들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양자를 드리는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양자제도가 일반화되죠. 양자제도가 나타나게 되고 양자제도가 일반화되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설은 있어요. 근데 아들은 없어. 그러면 설이 제사를 지내면 될까요? 양자를 드리면 될까요? 양자를 드려요. 설은 중인이잖아. 그러니까 내 자식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이 있어. 그러니까 첩한테 낳은 아들이 있어. 근데 본부인한테는 딸밖에 없어. 그래도 양자를 드려요. 자식으로 인정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양자 제도가 일반화되게 된다. 그래서 장자상속, 장자봉사, 양자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혼제도로 한번 가봅시다. 결혼제도 같은 경우는 요 조선 중기까지는 보통은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표현으로 하면 남자가 장가를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남자가 장가 가는 게 아니라 여자가 시집을 가는 거죠. 자, 이런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자, 여기서는 남귀 여가 혼이라고 그래요.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산다. 그런 뜻이에요. 가서 산다. 남귀 여가 혼. 그러니까 처가살이, 대리사위제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조선 후기 같은 경우는 친형제도가 일반적이에요. 친형제도가 일반적이다. 친형제도는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데리러 가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여자 집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자를 하룻밤 자고 이제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면, 시댁으로 들어가면 여자가, 그러면 이제 시댁에서 못 나오는 거야. 말하자면 거의 시댁에서 살아야 되고, 왜 그 전에 남규 여가혼이니까 여자가 자기 집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예 시댁으로 들어가면 친정에 가기조차 힘든 그런 시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막 많이 들어봤던 뭐 출가 외인이네, 뭐 다른 뭐 자식이 아니네, 이런 얘기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형제도라고 하는 게 남자 집으로 여자가 들어가서 사는 거, 시집살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남자나 아들과 딸에 대한 어떤 대우에 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조선 중기까지는 아들과 딸이 거의 똑같이 대우를 받았죠. 예를 들면 호적에 기재할 때도 호적에 출생순으로 기록을 하게 돼요. 호적의 출생순으로 기록을 하게 되어 있다. 말하자면 출생순이라는 건 나이별로, 즉 태어나는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조선 후기로 가면 호적에 아들 먼저 기록을 하거나, 그러니까 아들 먼저 기록하고 딸을 기록하거나, 아니면 아들만 기록하거나 이렇게 기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호적에 아들만 주로 기록을 하는 건 바로 조선 후기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여자가 호주가 될 수가 없지만, 호주라는 건 집안의 어른, 집안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자가 호주가, 여기는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자가 호주가 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할머니, 엄마, 나, 할머니, 엄마, 그 다음에 뭐 누나들 이렇게 있는 집이라 하더라도 그 집안의 어른이거든요. 호주라고 하는 건 주인. 호주는 이제 막 태어난 찌끄만 아기가 우리 집 호주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계셔도 상관없이, 왜냐하면 남자들이 호주를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자는 호주가 될 수 있고 여자는 호주가 될 수 없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통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적서차별이 없죠. 그런데 조선 전기부터는 적서차별이 있죠. 자, 제가 여기다가 따로 이렇게 써볼게요. 조선시대, 조선 전기를 말하는 거죠. 자, 고려와 조선의 차이점이에요. 이제 고려시대는 그런 게 없었지만 조선에는 이런 게 있다. 자, 그게 조선으로 들어오면 여성은 재가를 금지해요. 여성의 재가가 금지되어 있다. 여기다 여성이라고 쓸까요? 어차피 다 아는 건데. 자, 여성은 재가가 금지되어 있다. 자, 재가가 금지되어 있어? 재혼이 금지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재혼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는 과거 문과시험을 볼 수도 없게, 그러니까 재혼한 여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선으로 넘어오면 또 나타나는 모습들, 고려시대는 안 그랬지만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나타나는 게 서얼차대법, 서얼차대. 즉 서얼에 대한 차별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서얼에 대한 차별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성의 재가도 당연히 허용이 되어 있었지만, 이거는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자, 여기 보시면 고려에서부터 조선 중기까지는 거의 비슷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비슷해요. 하지만 여기는 조선에 들어오면서부터 나타나는 모습들, 그러니까 고려와의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조선 전기부터 여성은 재가도 금지되어 있고 서얼도 차별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조선시대부터 나타나는 모습들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제가 따로 안 써도 가부장적 사회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이 조선 중기부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됐는데, 이렇게 달라지게 된 계기는 뭐냐, 즉 이렇게 나타난 원인은 뭐냐. 자, 성리학적 질서의 보급이에요. 성리학적 질서가 보급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일반 백성들한테까지도 널리 퍼지게 되면서 성리학적 모습들이 더 많아진 거죠. 그게 바로 이런 식의 모습들로 나타난 거다. 자, 조선 중기까지는 이런 모습이었고 조선 후기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뭐냐, 성리학적 질서가 보급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양반들만 성리학을 알고 있었고 양반들만 성리학을 지키고 있었는데,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는 이 성리학이라는 게 일반 백성들한테까지 널리 퍼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종교가 유교가 된 거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유교를 받아들이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양반들만 지켰던 거를 이젠 일반 백성들 모두 지키게 되면서 이게 하나의 사회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즉 간단하게 말하면 성리학이 보급돼서 그래. 그런 뜻이에요. 성리학이 일반 백성들한테까지 보급돼서 그래. 그런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630페이지 보시면 가족제도의 변화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조선 후기만 볼게요. 631페이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조선 후기니까 조선 후기의 17세기 이후의 모습만 볼게요. 자, 특징. 부계 중심 가족제도. 그렇죠. 남성 중심, 부계 중심. 자, 그래서 친형제도, 그리고 장자 중심 제사 상속, 그리고 양자 입양이 일반화된다. 그렇죠. 양자 제도가 일반화되고, 그 다음에 동성마을, 동성촌, 동족촌, 같은 성씨끼리 모여 사는 거죠. 친족촌을 형성하는 거죠. 자, 그리고 족보 편찬, 그 다음에 문중 형성.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북의 친족들의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해지는 시기가 바로 조선 후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맨 마지막 보시면은 과부 제가 금지, 그 다음에 효자나 서월, 연려 편찬, 연려 표창,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가족 윤리를 좀 강조한 모습이구나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혼인제도라고 나와 있죠. 자, 혼인제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조계혼을 바탕으로 했었고, 원칙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일부 일처제라고 할 수 없다. 워낙 첩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첩의 자식은 차별을 받았죠. 특히 서월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문과 응시가 금지되어 있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구의 변동. 인구의 변동은 뭐 여러분 따로 보실 건 없고요. 그냥 인구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늘어났겠지.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구나.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구 분포의 변화까지 살펴봤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향촌 질서의 변화, 나머지 모습으로 넘어갈게요. 좀 중간에 쉽시다.